먼저 모의고사, 제가 생각하는 모의고사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모의고사 잘 푼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 네, 우리 집 꼬맹이 얘기했죠?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의 꼬맹이가 있어요. 예, 그 친구도 이제 고1이 됐는데, 지금 당연히 이 시즌, 지금 시기에는 뭐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모의고사 문제를 풀 겁니다. 뭐 18학년도를 풀든 19학년도를 풀든 17학년도를 풀든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그런데 19학년도부터 풀면, 혹은 17학년도나 18학년도부터 풀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왜 작년 거를 먼저 풀지 않고 재작년 거를 먼저 푸느냐, 혹은 그 이전 거를 먼저 푸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자,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모의고사를 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마 여러분들 어머님께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도 이제 문자로 발송이 될 텐데, 현재 수준 확인입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겨울방학 동안 공부했던 것이 적절하게 소화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목표 설정이야. 공부 방향.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것이 될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새로운 유형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지문, 진해한 이제 적응력을 키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의고사의 의미는 이거예요. 여기에 착안해서 17학년도 거부터 풀든 18학년도 풀든 19학년도를 풀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수준을 확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이야, 지금 수능을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수준을 확인을 한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공부한 것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겨울방학 때 공부한 거 생각해봐. 비문학했지, 문학했지, 그 다음에 문법 일부를 했어. 그럼 우리가 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 화법과 작문이 있죠. 화법과 작문에 대한 평가는 유보야.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분간, 아니 2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공부하는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새로운 지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동안 연습했던 것이 새로운 지문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지문이 읽히구나, 혹은 문제가 풀리구나,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성적이 아니라 제대로 읽어서 자연스럽게 1등급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만점은 내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1등급만큼은 지금 정도의 난이도, 지금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니 어려워도 1등급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점점 애들 국어 공부 안 하고 있다니까.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그 다음 두 번째, 목표 설정, 공부 방향. 우리가 문학이랑 비문학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두 문제가 틀렸다. 그럼 거기에 대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죠.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했구나가 돼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과제를 하든 수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여백에다가 내가 그 각 질문들을 읽고 어떤 느낌으로 풀었는지를 적으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했는지 채점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답할 때인데,
국어는 풀이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 그거에 대한 복습, 복기, 떠올리는 것을 해야지 단순하게 1번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인데 1번 선택지 내용이 지문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럼 왜 그걸 못 찾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왜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럼 그 부분이 이 지문에서 핵심으로 설명하려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의미가 없어. 백날 그렇게 해봤자 백날 하면 의미가 있겠네요.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최근에 19학년도를 풀지 않고 18학년도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국어는 이제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이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국어는 안 달라져. 유형이 조금 바뀔 뿐이지 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게 새로운 걸로 공부한 게 아니잖아. 그동안 나왔던 거 기출된 걸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일맥상통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국어에서 나오는 다양한 지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풀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8학년도를 풀었으니까 19학년도 다음 주에 보면 지금 이번 18학년도 문제에서는 제가 비문학 지문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 몇 개였어? 4개였잖아. 이거 1학년을 배려해서 그런 거야. 16년 수능부터, 그러니까 16년에 봤던 모의고사 수능부터 새 지문이었다. 그리고 17년도니까 17년도에는 당연히 새 지문이어야 되는데 지금 18학년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 지문인 이유는 여러분들 1학년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19학년도 지문은 다음 주에 보면 아시겠지만 새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지금 올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동안 해왔던 걸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은 하는 거지만 그 예상은 어디까지나 100% 들어맞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기출문제는 어디까지나 과거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근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나중에 푸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유형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8학년도부터 풀었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 우리가 그 시간을 재고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우리 작년 12월에 기초학력 테스트를 봤던 지문들이 들어있죠? 그래. 여러분들의 좀 이런 지문 그래 한번 읽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 못 푼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그거야. 내가 읽었던 지문인데도 결국에는 다시 읽어야 되거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봤던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소모가 되고 지금 시간 안에 못 푼 경우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볼 거는 아마 이번 주에 볼 것보다 훨씬 더 빡빡할 거란 말이죠. 다 처음 보는 지문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연습하는 거. 하나씩 적응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18학년도, 19학년도 이렇게 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3주 진행하기로 했잖아. 지금 첫 번째 1차는 주중해봤고 2차도 주중해볼 겁니다. 그럼 3차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딱 절반만 45문제가 아니라 딱 절반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지금 여러분 3월 수준보다는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해봐야죠. 그럼 점점 어떻게 된 거야? 어려운 문제를 연습해보게 되는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연습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취지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권장 상황을 얘기할게요.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가 화작문이죠. 문법. 그럴 때 요렇게 화법과 전문은 지금 10번까지지. 화법과 작문까지는 한 13분 내외입니다. 13분 내외. 그리고 문법은 7분 내외.
그러면 지금 이 1번부터 15분까지는 권장 시간이 20분에서 22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것보다 빠르게 풀었다. 그러면 그만큼 다른 질문의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3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3학년을 기준으로 공부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3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 정도 안에 문제를 풀어서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거야. 왜? 이거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다 맞춰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선생님 18분에 풀었어요. 그런데 하나 실수해서 하나 틀렸어요. 이거 안 좋아. 2분을 당긴 의미가 없는 겁니다. 2분을 당기는 의미가 있으려면 당연히 다 맞춰야 돼. 차라리 20분에 풀어서 다 맞히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최소한이야. 2등급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 화작문에서는 실수하지 말 것. 그런데 아직 우리 문법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를 풀 때 최소한 화법과 작문까지는 한 10분 내외인데 지금 1학년 문제, 2학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12분, 어떤 친구는 10분 정도, 11분 정도에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왜 알려주겠어? 너희들 과제물 있잖아. 과제물 풀 때, 과제물 나갈 때, 그 과제물에 대해서 시간을 재봐.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다 마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재는 거야. 스탑워치 딱 누르고 문제 풀고 문제 다 풀었으면 스탑워치 다시 누르고 그럼 걸린 시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만드셔야 돼. 아, 나는 지금 이런 지문에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내가 얼마 걸리는지 알아야지 어떻게 시간을 줄이는지도 방안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지금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데 모의고사를 대충 보겠다고? 그냥 한 번 보고 말겠다고? 무슨 소리라고 했어?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검증받을 수 있는 여러분 수준에서 좋은 시험이 1년에 4차례밖에 없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쉬운 것이 문학이었죠. 그리고 독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비문학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문학의 경우는, 권장 시간이야. 얘는 25분입니다. 그리고 얘는 30분이에요. 이렇게 다 하면 전체 몇 분이 나와? 75분에서 77분이 나오죠. 나머지 시간은 마킹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간 안에 풀 수 없다고 얘기했어. 그러니 지금 2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각 지문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가늠할 것.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문학의 경우는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 30분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문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아직 연습이 덜 됐다라고 하면 35분까지도 늘어납니다. 반면에 비문학의 경우는 오히려 짧아질 수 있어. 어렵지 않으니까 얘가 오히려 25분 안에 풀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3학년 때 비문학 지문은 너무 사벽이야. 지금 수준에서. 모든 지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3학년 때는 얘를 35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3학년 때는 35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EBS 연계한다고 얘기하잖아. EBS가 연계되면 다 연계가 돼. 연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계는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은 25분보다 더 줄일 수 있어. 봤던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할 건 이게 연계라고 해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야. 시는 똑같이 나올 수 있지. 전문이. 왜? 짧으니까. 소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봉봉이라는 작품 알아? 혹은 동백꽃? 그래. 어떤 작품이 됐든 우리 EBS에는 앞부분이 실렸네. 그런데 모의고사 수능에는 뒷부분이 나왔어. 결말 부분이. 그래도 연계야. 그 다음에 우리 문법도
당연히 다 틀려. 그런데 다 다른데 동일한 단어가 문법 용어가 동일한 게 들어갔어. 연계.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에서도 핵심 제지 하나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한 단어가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연계예요. 그러니까 국어에서의 연계는 문학에서밖에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문학에 대해서 시간을 줄여서 남은 시간을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3학년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을 줄이려면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적절하게 쌓여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간이 주는 거야. 나는 문학 문제를 풀면 20분 정도, 20분 안쪽밖에 안 걸려. 왜 그러겠어? 내가 아니까. 내가 아는 작품, 물론 매번 제가 아는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나는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여 있으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지문에서 말하는 것이 뭘 것이 딱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20분에 근접하라 강요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학평은 절대로 문학을 25분 이내로 풀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최근의 학평 문제는 점점 문학을 마치 수능처럼 새로운 지문으로, 새로운 작품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 벗어나는. 그렇다고 뭐 어려운 작품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학평 문제. 정말 좋다니까, 학평 문제는 생각보다. 지금 이 사항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거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는 이거를 딱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 정도, 이런 구성,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십시오.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른 게 있냐면 지금 유형은 이전 교육과정, 잠깐만요. 여러분 때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이전 교육과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 고1, 그러니까 이제 예비 고2들 있죠? 예비 고2 친구들부터 이제 수능 유형이 달라집니다. 이제 국어에서도 선택을 하게 되지. 헌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독서와 문학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똑같아요. 지금 보는 거랑. 다만 이거를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교육과정이 달라져도 문제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 요 내용이 들어올 수 있겠네. 언어와 매체가 들어왔으니까 매체에 대한 문제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 물론 지금 현재 2학년 되는 친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수능이 한번 바뀌면 2학년을 대상으로 그 6월에 평가원에서 문제를 한번 냅니다. 지금 너네가 수능 볼 때 이런 형태로 낼 거야. 지금하고 좀 달라지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학력평가 문제들도 달라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일종의 아웃라인이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내용상 달라질 건 없다. 일단 지금의 기준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길이었을 때 이 정도인 거니까 만약에 달라지고 나면 그거에 준해서 다시 시간이 재조정이 되겠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먼저 전반적인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월 18학년 3월학평에 이제 등급컷을 확인을 해보니까 92점, 85점, 75점 이렇게 돼. 대체적으로 1학년 때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3월도 그렇고 6월, 9월, 11월까지 비슷한 선을 유지해. 그렇다고 문제 난이도가 비슷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조금씩 어려워지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11월의 문제는 지금 준 2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학년 때 이 성적이 훅 떨어져요. 2학년부터는 확실하게 수능 유형에 가깝게 지문의 내용도 그거에 준해 좀 어렵게, 지문도 좀 길게. 사실 실제 수능보다도 길어. 왜 그러냐면 수능은 문제도 까다롭거든. 그런데 학평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니 시간을 조금 소모할 수 있도록 실제 수능보다는 조금 더 길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1학년 이 길이도 이번에 봤던 수능 정도 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근에 수능 점점 지문의 길이가 줄어들고 있고 문제가 쉬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 85, 75인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거 뭐냐면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야. 보통 몇 점이 나느냐? 한 5점에서 6점이 납니다. 근데 지금 92, 85라면 7점이잖아. 맞죠? 7점. 이 정도면은 그래도 공부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2등급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이 정도가 유지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놈들만 한다는 얘기인 거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반만 설명을 합니다. 나머지 반은 이제 내일 설명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요일에 늦어도 월요일에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게요. 그러면 꼭 그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우리 다음 주에도 학평 보잖아. 그거 보기 전에 꼭 그 영상을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좀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게 될 수 있겠죠. 이거 하나 물어보자.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우리 정식 일정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이죠. 혹시 다른 날 지금 뭐 수요일에 보겠다. 우리가 수요일에 보겠다. 네. 수요일 11시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 보겠다. 소리. 언제 볼 거예요? 금요일에? 왜 지금 얘기해? 목요일 11시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월요일 저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테니까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보고 처음으로 풀로 풀이라는 거잖아. 우리 화법과 작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도 지금 현대시와 현대소설 중심으로 왔으니까 고전소설이랑 그 외의 갈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물론 한 번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대략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느낌이야. 지금은 저는 원리를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서 그 느낌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할 건 첫 번째 지문하고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 그러니까 1번에서 3번 지문 설명할 거고 8번에서 10번 지문을 설명을 해서 화법과 작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럼요. 문법까지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나만 이렇게 해설을 5시간, 6시간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EBS 사이트나 이제 온라인 그 업체들 있죠? 뭐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이런 데 가도 그 학평 그 문제풀이는 그 정도 됩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사이. 그냥 이제 말로만 대충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각 선생님들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과 이제 곁들여서 이걸 통해서 이제 다음 시험 어떻게 좀 준비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화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화법과 작문. 사실 화법과 작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을 시켜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글을 쓰게 하끔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는 읽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 결국 이 화법하고 작문도 뭐랑 비슷한 거냐면 비문학과 비슷한 거예요. 읽고 문제를 푼다는 점에서. 그러면 먼저 내가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비문학. 비문학에 대한 얘기라면 얘는 정말 내용 파악입니다. 이해가 되겠지?
주어진 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읽으면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고 그 문제를 배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준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 구성으로 독서집을 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화법과 작문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는 필요한 거야. 그런데 주의할 거는 얘가 중심이 아닙니다. 얘가 중심이라면 굳이 화법과 작문 할 필요 없잖아. 독서 문제를 더 내면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화법과 작문 접근이 좀 다른 거야. 그럼 뭐가 중심이냐? 결국엔 화법과 작문은 그 표현이잖아.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어떻게 글을 쓸 거냐 이거야.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어떻게 글을 쓸 거냐. 말 왜 하고 글을 왜 쓰니? 내가 어떤 생각을 지녔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전달 과정에서 상대가 오해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상대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 얘기하면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화법과 작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도 그거를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여러분들이 묻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알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너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게 화법과 작문이에요. 이게 중심입니다. 얘는 결국에 뭐냐면 전개 방식 그 다음에 표현 방법 수사법인 거죠. 우리가 시에서 보는. 그리고 구성 방식 그 다음에 설명 방법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중점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중학교 때 지식과 관련이 있어. 표현 방법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시험에서 다 봤던 것들이야. 전개 방식. 혹시 우리 중학교 때 전개 방식에 보면 그 시간과 관련된 전개 방식. 그러니까 인과 과정, 그 다음에 서사, 그리고 시간하고 무관한 설명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그래.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지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을 이제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는 이게 핵심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화법과 작문 읽고 풀어서 맞춰서 그걸로 끝이 아니야. 당연히 지금 1, 2학년 거는 쉬워. 그래서 1, 2학년 걸 때부터 이런 표현 방법이 쓰였구나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그 화법과 작문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화법과 작문을 또 같이 묻냐면 화법과 작문을 같이 묻는 이유가 혹시 우리 글쓰기 단계 생각나니? 글쓰기 단계? 지금 글쓰기 단계를 한번 볼게요. 글쓰기 단계 과정을 보면 처음에 뭐부터 해? 계획하기를 하죠. 그래서 계획할 때는 주제, 목적, 독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글을 쓰는지, 맥락,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고 난 다음에 뭐해? 내용 생성하게 합니다. 내용 생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료 수집이죠. 자료 수집 및 선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조직하기입니다. 내용 조직하기. 이 내용 조직하기는 쉽게 개요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표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쳐쓰기입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화법과 장문은 여기까지가 동일해. 다만 여기에서 달라지지. 화법은 표현을 뭘로 하는 거야? 말로. 장문은 뭘로 해? 글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화법과 장문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화법과 장문을 묶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번에서 3번 지문과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 지문은 같은 방식으로 지문을 읽고 소화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분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다시 제가 이거 영상을 딱 보여드릴 테니 딱 전해주면 꼭 이거 적어두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법과 장문 문제 볼 때마다 이거 한 번씩 읽어봐. 그래서 아 이렇게 문제 읽기로 했지 내가 그렇게 읽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질문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 아니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얘야. 내용이에는 기본이야. 내용과 더불어서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담아내야 돼. 초기에는 어떤 거 중심으로 했냐면 얘 중심으로 냈어. 그 내용 파악 안 해도 아 어떤 방법을 쓰였구나 라고 하면 화법과 장문이 되게 금방 풀렸다고. 그래서 그때는 어땠냐면 시험 시간이 권장 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문법까지 15분에 끝내야지 이제 여유 있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이 전달 방법하고 내용하고 짝을 맺어줘. 마치 우리가 주가 테스트 할 때 너네 문학 문제나 비문학 문제, OX 문제 풀면 몇 가지 내용들을 조합에 대해서 내가 OX 문제를 내잖아. 그런 형태로 최근에는 이 두 개를 조합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 어려운 건 아닌데 지문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소모가 되는 거야.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법과 장문은 철저하게 얘네들을 찾을 수 있는 읽기를 하셔야 된다. 봅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 다음 비문학과의, 그러니까 독서 지문과의 또 큰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16번에서 20번 문제 한번 볼까? 봐봐. 지문에서 16번에서 20번. 16번에서 19번인가? 첫 번째 비문학 지문. 거기 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독서와 문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셔야. 그런데 화법과 장문은 아니야. 여기 봐봐. 큰 문제에서 다음은 세마포르에 대한 강연의 일부다 라고 지금 이 주어진 텍스트의 성격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화법과 장문은 반드시 큰 문제를 읽어야 돼. 읽어서 이거 뭐 하느냐? 이걸 통해서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합니다. 이게 화법과 장문에 대한 연습이에요. 화법에는 여러 가지 말하기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연인 거지. 얘는 뭐랑 유사한 거냐면 강연은 발표, 연설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문하고 유사한 거예요.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표현하는 수단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과정은 똑같습니다. 아, 이거를 보고 장문처럼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거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지만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다음에 다른 지문, 다른 화법 지문이 나면 그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봅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여러분, 과거에는 먼 곳까지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 어떤 통신을 사용했을까요? 뭐야? 얘는 질문 형식이지. 질문 형식을 통해서 청중의 주의를 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청중의 주의를 환기한다가 뭐하냐면 간단하게 주의 집중이죠. 야, 한번 질문 던지면은 그 질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니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발표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질문의 형식은 흥미 유발, 그 다음에 주의 집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 형식은 다양할 수 있어.
질문 형식, 그냥 첫 번째 질문 형식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질문 형식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질문 형식을 통해서 뭐라는 거야? 자문자답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형식을 통해서 청중과 소통합니다. 소통은 뭐냐면, 소통은 이게 의견을 주고받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이런 거죠.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그리고 또 이 소통이라는 말 대신에 뭐를 쓰느냐? 얘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 괄호에 있는 거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야. 질문 형식,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건 바로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 이제 무언가를 말할 때 두 가지를 활용을 하죠. 언어적 표현은 이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 언어적 표현 외에도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이 있지.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그 반언어적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발표 상황에서 언어는 뭐야? 말이죠. 그럼 말은 결국엔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입과 관련되면 반언어, 준언어야. 입과 무관하면 비언어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죠. 얘는 비언어예요. 다시 제가 찾는 거, 이거 내용 아니잖아, 맞지? 표현 방법이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덧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말은, 제가 왜 프로젝터로 주로 수업을 하려고 하냐면, 이게 말은 휘발성이 강하잖아. 지금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듣고 나면 머릿속에 잘 안 남아. 글이랑 달라. 글은 안 남으면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말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죠. 제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처럼. 화면. 최근의 트렌드는 이거야. 화면 나오잖아. 예전에는 그냥 화면 자체만 돼서 이게 무슨 시각 자료냐, 혹은 동영상 자료냐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이 자료랑 내용을 연결시킨다고. 화면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야. 자료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자료를 씁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은 어떤 내용하고 짝을 지어야 되고, 두 번째 화면은 어떤 내용 짝을 지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내면 그게 이제 2학년 수준, 3학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계속 볼게요. 화면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봉화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금 봉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봉화라는 사례를 들고 있는 거죠. 봉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봉화는 수킬로미터 간격으로 새로운 봉화대의 부름을 전달할 수 있긴 했지만 특정한 몇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있네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난 시각통신 수단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얘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 설명한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뭐 제시했어? 봉화 제시했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제시했으니까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더군다나 이거 쉬워. 왜? 쉬울 수밖에 없지. 지금 비문학처럼 어렵게 내면 애들은 문제를 잘 못 풀 테니까. 더군다나 이거 발표상 한 거니까 애들 잘 이해 못 할 거고. 여기에 다 얘기가 되어 있죠?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다. 그러면 이거에 제약을 한 거니까 일단 세마포의 장점은 지금 메시지를 빠르게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히 장점이어야겠고,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만, 그러면 이것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제약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제약에서 벗어나는 거지. 지금 이 방식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가 비문학에서 자꾸 했던 거 아니야? 똑같아. 다만 여기에 지금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뿐이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문학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 그럼 뭘로 연습하느냐? 화법과 장문으로 연습하십시오. 먼저. 화법과 장문의 지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부터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문학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어려운 지문이나 쉬운 지문이나 방식은 똑같으니까. 계속 세마포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얘야말로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됐어? 하나 빠졌네요. 질문. 요거 빠졌네. 네 번째는 질문 형식이고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 질문 형식과 관련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읽는다. 1792년에 프랑스에서 시기 나왔으니까 그냥 그거나 한번 쳐줘. 프랑스에서 발명된 프랑스 거구나. 세마포르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각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1문단을 통해서 생각했던 내용인 거잖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겠네. 그렇다면 세마포르는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또 질문 형식이야. 확인해주고. 화면을 가리키면 첫 번째 화면에서 뭐였어? 봉화였죠. 그렇게 구분해야 돼. 두 번째 화면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2학년, 3학년에서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내느냐? 아까 첫 번째 화면에다가 기역, 두 번째 화면에다가 니은, 세 번째 화면에다가 디귿 이렇게 해서 각각을 묻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화면은 세마포르에 쓰인 탑의 구조, 탑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탑의 지붕에는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이 기둥 꼭대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성국의 날개처럼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긴 널빤지 양끝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 짧은 널빤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구조에 대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분석이지.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 이 널빤지들의 각도를 각각 조절하면 여러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형태들이 로마자나 숫자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문자. 다양한 의미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달리해서 다양한 문자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청중의 표정을 살피고 그럼 이것도 바로 뭐겠어? 왜 표정을 살피겠어?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지. 이게 발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들었는지 혹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도 이거잖아. 소통.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지금 표현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설명을 한 번 더 해주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자, 여기에 제시된 예를 같이 보시죠. 화면을 가리키면 세 번째 화면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각각 로마자 A와 숫자 7을 의미하는 형태입니다. 긴 널빤지가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쪽에 짧은 널빤지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형태는 A고 긴 널빤지와 짧은 널빤지 모두가 수평인 형태는 7입니다. 세마포르는 이러한 널빤지 형태를 탑에서 탑으로 시간차를 두어 차례차례로 설명에 전달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글자를 하나씩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처음에는 탑의 구조만 보여줬겠지. 그런데 그 설명으로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 번째 화면에서는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화면으로 보여줬겠네. 이렇게 된 거나 이렇게 된 거. 계속 이 방식으로 손가락 3개를 펴면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되겠어? 얘도 이제 비워서 되겠네. 1분에 3개의 글자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거를 전송하는데 제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이거 구체적 수치죠. 그 다음에 안 왔다고 합니다. 이건 뭐야? 다른 사람의 말을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인용한 거잖아. 맞지? 인용.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인용하면 뭐가 중요해? 인용하면 뭐가 중요해?
인용하면 무조건 짝은 출처예요. 인용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인용했는지, 어떤 전문가의 견해인지, 아니면 어떤 통계 자료인지, 이런 것들. 어떤 책에서 끌어왔는지. 출처가 있으면 얘는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산과 같은 고지대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송효율이 그거 주의해야겠네. 전송효율이 떨어져가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가시거리가 무슨 뜻이야? 볼 수 있는 거리.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어떤 봉화의 장점, 그러니까 봉화의 단점을 지금 해소해 줄 수 있었던 거였어. 다양한 거. 그런데 얘도 뭐가 존재해? 단점이 존재하네. 어떤 상황에서야? 가시거리가 확보된 상황에서만 잘 쓸 수 있는 거야. 가시거리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잘 못 쓴다는 얘기였던 거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마포르는 유용한 시각통신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면 또 화면 나왔어. 화면에서처럼 수킬로미터 간격으로 500여 개 이르는 성수신탑을 세워 5,000km 달하는 곳까지 메시지 전달할 수 있었는데 장점을 보여주는 화면이 잔연해요. 프랑스는 세마포르를 활용해 긴박한 단시간에 멀리까지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됐죠? 봐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냥 이거 주의할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이것만 봐. 내용에 대해 생각을 안 해. 그러니 내용 때문에 지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다시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그건 기본입니다. 더불어서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1번 딱 그거잖아. 1번 첫 번째 문제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작문 문제에서의 첫 번째 문제도 똑같아. 더군다나 지금 여기 있는 선택지를 보시면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이 있냐 없냐? 없지. 다 표현 방법과 그 표현 방법의 효과와 관련돼서만 연결을 선택지가 되어 있잖아. 이게 바로 초기였단 말이야. 지금 2018년도니까. 그럼 19년부터 안 그랬다고. 19년부터 표현 방법하고 내용을 짝짓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3번. 화법은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또 누구도 있어?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청중의 반응을 바탕으로 내는 것. 그래서 3번은 그냥 읽어보면 그런 느낌 아실 겁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질문 8번에서 10번 질문을 봅니다. 8번에서 10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셔. 여기에서는 특별한 건 없네. 왜 그러냐면 지금 나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이게 바로 뭐야? 장문 상황 및 내용 구성 방안이 지금 얘가 계획하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나지문을 보면 초보래. 초보가 무슨 뜻이냐? 처음 썼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약한 내용들이 이 초보에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반영이 돼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봐봐. 8번 문제. 반영되지 않는 걸 고르라는 거지. 기본입니다. 지금 이거 계획하기를 문제화한 거야. 그러니 장문 상황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장문 상황. 자율도관에서 수문비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캠페인이 뭐냐? 캠페인이 뭐야? 다시.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랑 뭐? 설명과 설득.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첫 번째 질문은 설명과 설득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설명. 얘는 어디에 해당되겠어? 캠페인이니까.
캠페인이 야 우리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 좀 이렇게 하자 이런 운동이 캠페인인 거잖아. 얘를 통해서 지금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럼 설득을 목적인 거니까 더군다나 예방하기 캠페인 주장은 뻔하겠지. 그럼 뭐가 중요해? 설득이니까. 주장만큼 뭐가 중요해? 설득하면 근거가 중요한 거야. 어떤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강화하는지 뒷받침하는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지금 헌법과 장문은 본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지문 혹은 문제와 관련된 지문과 관련된 힌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이에요. 숙명 관련 사고의 심각성. 대체적으로 지금 요거는 그 초보의 순서대로 반영이 됩니다. 얘는 순서대로 반영이 되니 어떻게 하겠어? 한 문단 읽을 때마다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순서대로인 거니까. 그러면은 딱 지문이 끝나면 이 작문 문제도 그렇고 합법 문제도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도 끝날 수 있어야 돼. 그런 측면에서 기억 나왔잖아. 그럼 기억과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봐봐. 기억 9번 볼게요. 조건에 따라 작성한 기억의 문구로 이거는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 지금 우리가 읽은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서 행동 특성, 그 다음에 세대 갈등, 캠페인의 목적, 그 다음에 실행 방법. 그래서 지금 저것이 반영이 되어야겠지.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표현 방법 어떻게 했는지. 지금 여기에서는 뭐 명령문 혹 명령형 어조 아니면 도치 이런 것들을 혹은 감탄형 표현을 통해서 독자의 환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라고 해서 또 모두 사용하고 있어. 높임말도 쓰고 있는. 저희는 자율동원의 안전지대입니다. 얼마 전 인근 학교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길을 건너던 중 오는 차를 보지 못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사례죠. 저희는 이 소식을 듣고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지 까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억에 있는 거 해결됐네. 심각성. 그렇게 해서 위에 거 지워줘야지. 더욱이 최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여러 보행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야 이거? 있다고 합니다. 인용이죠. 결국 심각성을 드러내줬어. 두 번째 문단이에요. 여러분 수문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또 질문 형식이지. 질문 형식인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험 환기. 환기라는 말 국어에서 엄청나게 자주 써. 기억하셔야 돼요. 환기. 환기가 무슨 뜻이었어? 떠오르게 하다, 떠올리다가 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형식을 통해서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수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이건 개념이죠? 개념 제시.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좀비처럼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수문비는 보행 속도가 느리고 외부 자극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행동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용인 거고, 그 다음에 보행 중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수문비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여기서 드러내는 게 그 내용이 뭐야? 공통점의 차이점이야. 내용 드러내는 게 공통점의 차이점이야. 차이점이죠.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을 뭐라고 해?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라고 해?
대조. 여기서는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는 거지. 뭐랑?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승무원비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승무원비가 부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니은이 처리가 되나요? 위에 거 니은. 지금 두 번째 문단 봤으니까 지금 위에서 가에서 니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개념과 행동 특성. 됐어? 한 문단입니다. 한 문단이 마지막 문단이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안전지대는 승무원비에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한 목적, 이유가 나타나 있는 거죠. 저희는 누리소통만을 통해 승무원비의 위험성을 알리고 승무원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또 니은 나왔으니까 각 학급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니은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10번 10번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10번 문제가 바로 내용 선정하기, 내용 생성하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료 수집이 되는 거죠. 이따가 이거 설명할게요. 지금 그런 유형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할지. 계속 또한 스마트폰 게임하며 공피하기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서 위험성을 일깨우자고 합니다. 저희의 노력이 승무원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승무원비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뭐 기대까지도 이제 들여내고 있는 거죠. 기대. 그러면 우리 가에서 뭐가 없어? 뭐가 반영이 안 됐어? 세대 갈등이 없죠? 답은 그러면 세대 갈등인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네, C가 되겠네. 그럼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 조건이지? 조건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조건을 보면, 조건에서는 일단 쉬운 것부터 처리하는 거야. 지금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경각심을 한 격에다 붙여줍니다. 두 번째는 직유법이야. 뭐가 쉬운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조건은 정답이 아닌 것을 지우는 거야. 그래서 정답의 범위를 좁히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지워야겠네요. 그 다음에 2번도 지워야겠네. 3번 남기고 4번 남기고 그 다음에 5번 지우고 3번과 4번 중에서 경각심 한 개인 거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다시 지금 이 과정으로 이와 같은 유형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풀면 됩니다. 3학년 것도 똑같아. 1학년 거니까 쉬운 거고. 넘겨요. 요거 한번 물어보자. 10번 문제를 보는데 10번 문제를 보통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보기를 딱 문제를 보기를 제대로 읽지 않아. 보기를 보지 않고 선택지로 가서 1번 선택지입니다. 1의 기억을 1의 기억 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선택지로 돌아와서 쭉 읽어보고 맞는지 틀린지 생각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연습하고 있는 친구와 연습하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야. 얘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한 것,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풀면 시간 잡아먹는 문제야. 왜? 보기 보고 선택지 보고 보기 보고 선택지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는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있는 자료는 지문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씁니다. 이 자료는 왼쪽에다 써주세요. 한 편의 글처럼 인식을 하세요. 한 편의 글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 보기를 조금 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한번 볼게. 연구자료, 기억, 승무원비 관련 교통사고 연도별 건수를 보니까 해가 지날수록 점점 늘고 있네.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인지거리 변화,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게 인지거리가 더 멀죠. 그러니까 멀리에서도 위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 1번은 딱 뭐랑 연결이 되겠어? 위험성과 연결이 되겠네. 위험성을 드러내주는 자료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야. 전문가 인터뷰 읽어볼게요.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평소에 비해 시야폭이 이만큼으로 그 다음에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거의 1의 니은하고 얘기한 거가 똑같은 거네. 계속. 그런데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다 밑줄. 얘는 위험성과 그 다음에 문제 상황,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다. 딱 우리 본문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계도가 시급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신문기사. 여기서는 해결 방안이죠. A국, B국, C국. 그러니까 자료가 제시될 때는 무조건 한 편의 글로 인식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본문하고 내용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이거 뭐랑 비슷하냐? 우리 비문학에서 보기에 구체적 사례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본문에 나온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국어 문제는 다 똑같아. 형태만 다를 뿐이야, 형식만. 그렇게 해서 10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13분 정도 이내로 풀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11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 이제 저의 경험인 거잖아. 근데 나 똑같이 읽고 문제를 푸니까 그렇다고 제가 빨리 읽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빨리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읽는 속도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재수학원에 있을 때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걔는 뭐 나한테 특별히 뭐가 이렇게 설명을 듣거나 그러지 않아. 걔는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잘했대. 그리고 특별히 국어를 공부하지 않았거든. 걔는 항상 문제를 풀면 60분 전후에 문제를 풉니다.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는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아니, 그냥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답이 나온대. 자기가 어떻게 읽는지 설명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 한 1% 정도. 그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만큼 속도 낼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좀 느려.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이 그렇고 3학년 보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저보다 더 빨리 읽습니다. 한 5분에서 정말 빠른 친구들 10분까지 더 빨리 읽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읽어볼게요.